자, 528페이지 합병 분할 특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적 분할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먼저 물적 분할에 대한 과세연이 나오죠. 자, 물적 분할에 관한 사항을 아까 좀 개념적으로 설명했죠. 자, 여기를 보시죠. A 법인이 B 사업부가 있는데 B 사업부를 넘기면서 갑이란 법인을 설립하고요. 갑이란 법인이 신설됐으니까 분할 신설법이 되는 거죠. A 법인은 B 사업부를 분리했으니까 분할법이 되는 거고, 분할법인 A가 분할 신설법인 갑으로부터 분할 대가를 분할 신설법인 주식 총수로 받습니다. 이런 형태의 분할을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죠. 분할인데, 분할법인 자기 자신이 분할 신설법으로부터 분할 신설법인 주식 총수를 받아옵니다. 분할법인 주주지위는요, 그대로 변동되지 않고 남아있고, 비사업부라는 물적 어떤 실체만 분리되어 갈 뿐이죠. 인적 분할에 대응해서 이런 분할을 물적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분할 신설법인 분할 대가를 줄 때는요, 주식으로 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비사업부의 자산을 출자받아서 대가를 주는데, 그리고 갑법인이 이제 신설되는데 현금을 과거에 보유하고 있다가 대가를 주거나 그럴 수는 없죠. 비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넘겨받고 분할법인이 신주를 발행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 없다 이거죠. 분할 대가를 그러니까요, 분할 신설법인 발행주식 총수로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분할을 물적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물적 분할 시 분할법인의 B사업부의 순자산 현황이 시가가 600, 순자산 장부가액이 5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분할 신설법으로부터 분할법인에게 주식 총수가 발행되어 오죠. 발행된 주식 총수 액면가액은 400인데 그럼 갑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느냐의 문제이죠. 발행하는 갑 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을까요? 갑법인이 이제서야 신설됐는데 신설되기 직전에 시장에서 유통된 주식이 존재하지 않죠. 갑 주식 자기 자신의 그 시가, 갑 주식 그 자체의 시가는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물음표로 남겨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세부 처리는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으로부터 순자산, 비사업부의 순자산을 넘겨받죠. 이때 그러면 갑 분할법인 쪽에서는요, 순자산을 넘겨받을 때 순자산 취득가액을 얼마 가액으로 기록할 거냐 문제입니다. 분할 신설법인은 마치 현물출자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현물출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한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 이렇게 세무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받아오는 순자산의 시가가 600이니까요. 세무상 이 순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 600으로 기록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서 취득한 분할법인 자산은요, 순자산은 시가로 기록합니다. 대변 숫자 순자산가액 600이 정해지면요,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은 자본금액 계산할 거고, 액면가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주발초로 계산이 됩니다. 분기하는 순서를 잘 정리하셔야 되죠. 순자산 시가가 먼저 기록되고 액면가 400, 나머지가 주발초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측정했다는 거죠? 600으로 측정했다는 것과 같죠. 자, 분할 신설법인은요, 분할법으로부터 순자산을 이와 같이 출자받을 때, 물적 분할로 넘겨받을 때 이 분할이 비적격 분할이든 적격 분할이든 상관없이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거는요, 자산의 취득가액 편에 나오죠. 교재 앞으로 한번 가보죠. 367페이지 보시죠. 367페이지 보면은 물적 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하느냐. 367페이지 양거로 3번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가운데 분할이 있죠. 분할이 있고 그 내용에서 적격 합병과 적격 인적 분할은 위로 가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아래 두 번째 점이 되죠.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 외의 경우, 그 밖의 경우는 어떤 가액을 취득하라? 해당 자산의 시가,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하라고 합니다.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이 아닌 사항이니까요. 적격 물적 분할이 됐던 비적격 물적 분할이 됐던 물적 분할은요, 두 번째 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시가, 해당 자산의 시가, 자 여기 보시죠. B사업부로 A법인에서 넘겨받은 B사업부의 순자산 시가, 시가를 취득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할 친사법인이 취득한 순자산가액은요, 이 분할이 적격 분할이든 과세이 되지 않는 비적격이든 순자산 시가, 시가로 취득가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친사법인 쪽에서는요, 세무처리가 이 분계로 이게 간단하죠. 세무상에 물적 분할로 취득한 자산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시가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으로 모든 세무처리가 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분할 법인 쪽에서 순자산 넘겨주고 분할 친사법인의 주식을 받아오죠. 이때 발생하는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분할 법인 쪽에서 넘어가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500이죠. 500이 아웃될 거고, 그 다음에 받아오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일 거냐, 이런 문제인데, 갑주식 자체의 시가는 모르죠. 왜? 갑법인이 신설됐으니까, 신설되기 직전에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된 적이 있으니까요, 갑주식 자체의 시가를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받아온 이 주식가액을요, 뭘로 할 거냐 했을 때, 물적 분할로 넘겨준 순자산의 시가, 물적 분할로 넘겨준 순자산의 시가를 받아오는 갑주식의 취득가로 하자 이거죠. 분할 법인 쪽에서 받아오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은 넘겨준 순자산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넘어간 순자산 장부가 500이고 그 자산의 시가가 600이니까 여기에 기록돼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된다? 600이 됩니다. 600이 되니까 물적 분할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600에서 500을 빼기 하니까요, 100이 나왔다 이거죠. 자, 이 물적 분할이 비적격이라고 합시다. 과세원을 충족하지 못한, 아까 그 적격 분할 요건에서 봤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 물적 분할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이 분할 등기에 속하는 또 입금이 되어 이에 대해서 분할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비적격이기 때문에요, 이 양도차익이란 과세 없이 곧바로 100에 대해서 법인세를 이렇게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학에서도 자산의 취득가를 결정할 때요, 받은 자산과 준 자산의 가액 중 어떤 가액을 할 거냐 했을 때 둘 중 명확한 거를 취득가로 하죠. A법인 쪽에서 받은 주식의 시가는 알 수 없는데 A법인 쪽에 넘겨준 자산의 시가가 600으로 명확하죠. 이럴 때 받아온 갑주식의 취득가액은 갑법인이 신설됐으니까 새롭게 생겨나는데 그 전에 주식이 시장에서 유통될 수는 없는 거죠. 시가가 불명합니다. 그럴 때는 넘겨준 자산의 시가를 받아오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자 이거죠. 이에 관한 그 규정은요, 취득가액 편에 다시 한번 가보니까 367페이지 보시면 취득가액 계산편의 양가로 5번을 보시죠. 367페이지 양가로 5번 보시면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어떤 가액을 취득을 한다?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물적 분할되어 떨어져 나간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로 합니다. 그게 367페이지 양으로 5번이 나오죠. 받아오는 이 주식 자체의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물적 분할되어 떨어져 나간 비사업부의 순자산의 시가를 받아오는 이 주식에, 물적 분할로 취득한 이 주식의 취득가로 계산하자 이거죠.
그럼 양도 차익이 100이 나오고 예에 대해서 이 분할이 비적격 물적 분할일 때는요, 과세윤 없이 곧바로 과세가 된다 이거죠. 비적격이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적격 물적 분할했을 때 분할법이 A법인 쪽에서는요, 과세윤을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죠. 순자산 장부가 500이 넘어가고 받아오는 이 갑주식의 실가액은요, 넘어가는 이 순자산 물적 분할을 넘겨준 순자산의 시가 600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넘어간 순자산의 시가 600이니까 갑주식의 취득가액은요 600으로 기록되니까 양도차익이 100만큼 계산되어지죠. 물적 분할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은요 순자산 증가로 인한 수익으로서 당연히 입금이 됩니다. 입금인데 이 물적 분할이 적격 물적 분할일 때는요 과세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과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취득하는 주식가액 중 물적 분할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의 입금으로 과세가 됐죠. 이 금액은 압주경 충당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상하라 이거죠. 압주경 충당금 전입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상하라 이거죠. 손익계산서에 비용 이렇게 계상했다면 그 금액을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압주경 충당금은 갑주식의 차감적 평가 규정이 됩니다. 압주경 충당금 차감 후에 갑주식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500이 되죠. 압주경 충당금으로 이와 같이 입금인데 송금으로 이렇게 돌려놓기 때문에요. 입금을 송금으로 이와 같이 다시 반대처리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입금 송금 처리하면 지금 당장 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거는 과세윤이기 때문에요. 압주경 충당금을 언제 그러면 환입하느냐? 압주경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으로요. 언제 손익계산 수익 잡아서 과세할 거냐 이거죠. 그 시점에서 이제 과세 소득이 그만큼 증가되어 과세가 이루어지죠. 과세가 이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서서히 압주경 충당금을 환입해서 분할법인이 100에 대한 법인세를요 나중에 내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압주경 충당금을 얼마만큼 어떤 원인으로 환입할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일단 교재 내용을 정리해놓고 보죠. 자, 교재 52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보시죠. 물적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의 송금사님. 자, 분할법인 물적 분할로 인하여 분할 실질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분할이 적격 물적 분할에 해당한 경우 분할 실질법인 주식의 가액 중 제가 든 사람 분할 실질법인 주식 가액은 얼마이죠? 600이죠. 600 중 순자산 가액은 500이 아웃됐고요. 600 중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은 100이죠. 이 금액은 분할 등기에 속하는 사면 때 소득금액 계산할 때 압수경 충당금 전입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송금 사봐라 이거죠. 지금 당장 그래서 과소득이 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압주경 충당금으로 계산했던 금액은요. 압주경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손익계산 수익 잡아서 입금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얼마씩을 이와 같이 서서히 환입 잡아서 입금 삽입할 거냐 그런 문제입니다. 입금 사입액 계산이요. 좀 특이한데 생각 같으면요. 받아오는 이 갑주식을 처음을 하고 현금 받으면 현금화가 됐죠. 양도 차익의 일부가 나중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가 됐으면요. 납세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압주경 충당금을 이제는 환입 잡아서 법인세를 납부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오는 분할 실질법인 주식 처음 비율에 따라서요. 받아오는 주식 처음 비율에 따라서 환입액이 계산되어 입금 사입돼야 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환입의 원인은
분할 신설법인 주식 처분 시이고 주식 처분 비율에 따라 서서히 환입 잡아야 됩니다. 첫째, 갑 주식 처분 비율을 고려해서요. 환입 잡아야 한대, 그죠? 뿐만 아니라 분할 신설법인 쪽에서 갑 주식을 분할 신설법인 쪽에서 A법인이 순자산을 넘겨받았죠. 승계간 순자산을 분할 신설법인이 양도하고 현금화가 되면 승계자산 양도 차익이 실현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는 이 분계를 누가 하는 거죠? 앞에 분계는 A가 한 거고 이 아래 분계는요. 분할 신설법인 갑법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할 신설법인 갑법인이 승계에 갔던 자산을 처분해서 양도해서 현금화가 됐다 이거죠. 그럼 승계에서 양도차익 이제서야 현금화가 됐지 않냐, 실현됐지 않냐 이거죠. 승계에서 양도차익 실현 비율도 압수상 충당금 환입의 원인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A법이 순자산을 갑법이 넘겨주고 갑주식의 총수를 A가 받았을 때요. 내용적으로 보면 A법인이 갑법인의 파행총수의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용적으로 A법인은 갑법인의 완전 모의사 격이 되죠. 그리고 지배를 받는 갑법인은요. 파행총수의 100%를 A사가 보유하면서 갑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기 때문에 완전 자회사입니다. 완전 모의사, 완전 자회사.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혈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요. 한 운명체, 경제 공동체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경제 공동체인 경제 공동체 구성원인 분할 신설법인이 A로부터 넘겨받은 승계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했다 이거죠. 경제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면 납세자금을 확보했지 않냐 이거죠. 승계자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도 분할 법인의 압수상 충당금의 환입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분할 법인의 분할 신설법인 주식 처분 비율, 이 비율도 고려하고 다시 완전 자회사인 분할 신설법인 쪽에서 승계자산을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실현될 때 승계차익 실현 비율도 동시에 고려해서요. 당초 압수상 충당금 송금사비했던 금액이 환입되어 입금으로 나와야 되거죠. 그러니까 통관할 1번 비율과 2번 비율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동시에 고려해서 압수기장 충당금 환입액, 다른 말로 입금 사업액이 결정돼야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 몇 페이지를 보는 거 아니? 자, 530페이지 보시죠. 530페이지 하단부에 예제 8-8번 물적분해 과세현이 있고, 자, 물음의 오른쪽 페이지 1번 있고 2번 있는데 2번을 한번 보죠. 적정 물적 분할의 경우 다음 자료에 따른 처분 연도별 A법인의 압수상 충당금 입금 사입액, 다른 말로 A법인의 압수상 충당금 화입액이 얼마냐 이거죠. X1년도에 물적 분할이 됐고요. X1년도, X2년도, X3년도까지는 그냥 지나가다가 X4년도부터 도표에 있는 내용이 도표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죠. X4년도에 A법인 처분한 갑축의 장부가액이 전체 600 중에 얼마를 처분했죠? 아니 531페이지 물음 2번에 도표를 보시라니까요. A법인 취득한 갑축의 지금 장부상에 기록된 가액은요 600이죠. 600만큼 여같이 X1년도에 주식가액을 여같이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X3년이 지나고 X4년도에 처분한 갑축의 장부가액이 600 중에 얼마이죠? 200이죠. 600분의 200은 전체 여기 보시죠. 원래 있었던 갑주식가액 600이고 X2년, X3년, X1년, X2년, X3년까지 처분하지 않다가 X4년도에 600 중에 400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600분의 400은 갑주식 처분 비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600분의 400은 죄송합니다. 600분의
200을 처분했네. 마이 미스테이크. 600분의 200. 600분의 200이니까요.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이죠. 주식 처분돼서 현금화된 비율이요. 결과적으로 3분의 1이다. 3분의 1은 퍼센트로 말하면 33.333%인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도표 오른쪽에 보니까 갑법인 처분한 승계산 양도 차익이 전체 양도 차익이 100인데 X4년도에 승계산을 처분해서 양도 차익이 실현된 금액이요 20이죠. 100분의 20인 거죠. 원래 양도 차익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100이 있었죠. 100만큼이 결국 이쪽 순자산으로 승계되어 갔던 거죠. 600 속에는 당연히 가치상승분 1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 양도차익 100 가운데 X4년도에 승계산 가운데 주식을 팔아서 20만큼 양도차익이 실현되었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100 가운데 20만큼 양도차익이 실현되었죠.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을요 분수로 나타내면 이 비율이 몇 분의 1이 되죠? 5분의 1이 되죠. 두 가지 비율을요 동시에 고려해서 계산한 동그란 1번 비율과 동그란 2번을 동시에 고려한 일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요 X4년도에 환입을 해야 됩니다. 앞장 충당으로 당초 송금 삽입했던 금액은 100이죠. 100 가운데 그러면 갑주식 처분 비율과 동그란 2번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 이 비율을 동시에 고려한 일정 계산식으로 100 중 일부를 환입 잡아야 한대. 그죠? 환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쉽게 이야기한 거를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X축이 동그란 1번 분할 신설법인 주식 처분 비율을요 X축에 기록하죠. 처분 비율이 높아질수록 0에서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1로 이게 수렴해 갔죠. 그 다음 Y축을요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이라고 합시다. 승계산 양도차익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으면 0이 되는 거고, 분할 신설법인 쪽에 승계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익이 실현되어 갔죠.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가 되면요 100% 다 실현이 되는 거죠. Y축을 동그라미 2번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X4년도에 분할 신설법인 주식 처분 비율, 갑주식 처분 비율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X축에 그려놓으면요 이 라인 0에서 2 수준까지 처분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당초 송금 받았던 앞장 충당금이 100이죠. 100에 주식을 팔아서 지금 처분된 비율이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 곱한 만큼을 환입 잡아야 한대. 그죠? 당초 앞장 충당으로 송금 받은 금액 가운데 갑주식 팔아서 현금화가 됐다면 그 비율만큼은 환입되어 이제는 납세자금을 확보했으니까 법인세를 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당초 앞장 충당금 송금 삽입 100에 분할 신설법인 주식 처분 비율 3분의 1 곱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그란 2번 승계자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죠. 자, 승계자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이 X4년도에 5분의 1이 되는 거죠. 0에서 5분의 5까지 5칸을 그리는데 그중 한 칸을 잡아서 2점 되는 거죠. X4년도에 승계 양도차익 실현 비율이 5분의 5 중에 5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럼 다시 당초 송금 삽입 받은 금액인 앞장 충당금 100 곱하기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 5분의 1 곱한 만큼 환입 잡아야 한대. 그죠? 승계 양도차익이 5분의 1이면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죠? 20%죠. 20%가 실현됐다면 양도차익이 실현됐다면 100 중에 20% 곱한 만큼 환입 잡아야 한대. 그죠?
방금 제가 산식으로 쓴 거를요, 이 그림에 나타내면은 갑주식 채무 비율의 3분의 1만큼을 화입 잡아서 입금 사입에 한다 이거죠. 제로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표시해 보면요, 파란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 선으로 그어진 부분을 숫자로 치면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럼 다시 압정 충당금 당초 송금 사입했던 100 금액 가운데 5분의 1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 승계 양도차익 실현 비율만큼 다시 환입 잡아야 되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노란 선으로 빗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 선으로 빗금친 부분을 나타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입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주식 처음 비율 3분의 1과 승계 양도차익 실현 비율 5분의 1을 동시에 고려해서 환입 잡으라 이거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파란 빗금친 부분과 노란 빗금친 부분이 만나는 네모가 빨간 박스로 친 네모죠. 빨간 박스로 친 네모 안에서는요, 중복적인 환입이 일어나죠. 중복 입금 사입이 되죠. 어떻게? 파란색이 한번 스치고 지나갔는데 또다시 노란색이 또 한번 스치고 지나가니까요, 빨간 네모에 들어있는 이 이 금액만큼은 중복 입금 사입이 된다 이거죠. 딱 한 번만 입금 사입해야지 더블로 입금 사입하면 안 되죠. 중복 입금 사입된 금액은요, 제거해서 없애버려야 되죠.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더블로 입금 사입됐으니까 한 번은 제거시켜 없애버려야 한다 이거죠. 중복 입금 사입액은 그러니까 제거시켜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빨간 선으로 칠해진 부분, 빨간 선으로 칠해진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면적은 괄호 곱하기 세로이죠. 빨간 네모 면적이 몇이냐를 알려면 괄호 3분의 1 곱하기 세로 5분의 1이죠. 이거를 100에 곱하기 하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중복 입금 사입액이요, 제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 입금 사입 제거 내용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두 번 입금 사입됐는데 한 번이 제거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X4년도에 입금 사입할 금액이요, 계산되어 나온다는 거죠. 이 산식을 달리 쓰면 위의 산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죠? 100을 가로 밖으로 보내면 되겠네. 100을 가로 밖으로 보내고 꺽쇠 괄호 안에서 이제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됐죠. 그리고 100이 가로 밖으로 나갔으니까 여기에는 빼기 마이너스 부호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남죠. 그래서 꺽쇠 가로 닫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 거 아니? 100 중에 46.67만큼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100 중에 그러니까 분할 친절법인 갑주식 채무 비율 3분의 1과 승계세 양도차익 비율 3분의 1 동시에 고려해서 화입을 계산했더니 100 중에 46.67이 됩니다. 46.67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이죠? 53.33이 되죠. 53.33은 나머지 부분이 되는 거죠. 빗금치지 않는, 파란색으로도 노란색으로 빗금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죠. 이 나머지 부분은 X5, X6년도에 다시 갑주식 채무 비율과 승계 양도차익 실현 비율을 동시에 그려서요, 나중 환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X4년도 환입액 계산은 46.67 금액이요, 환입액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법조문에 공식으로 표현해 보니까요, 교재 529페이지 보시면 하단부 파란 박스가 되죠. 직전 사무 종료연재 분할 친세보험 주식의 압정 충당금 잔액 X 3년 말까지 압정 충당금 잔액이 100이 있는 거죠. 100 곱하기 꺽쇠 가로 열고 동가 1번 더하기 2번
그 다음에 통과 1번 곱하기 2번 곱하기 해서 빼기 하죠. 통과 1번을 정의하기를 밑에 그 박스 밑에 통과 1번에 분할법인 주식 체험 비율, 통과 2번이 분할 친절법인 승계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 통과 1번이 3분의 1 비율이고 통과 2번 비율이 5분의 1의 비율이죠. 이렇게 해서 화이백을 잡는다 이거죠. 참 특이한 어떤 원리를 통해서 화이백을 잡아가네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은요, 분할법인이 주식을 팔았을 때 이 비율만 고려해서 앞장 충당 화이백을 계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분할 신설법인 쪽으로 승계받은 자산 양도차익, 분할 신설법인 쪽에서 승계자를 양도할 때마다 서서히 양도차익 100중의 일부씩이 실현되어 갔죠. 실현되어 갈 때도 그 비율도 함께 고려해서 화이백이 계산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B사업부가 분리되어 갑법인 주식 총수를 A가 가지면요, A는 완전 모회사, B는 완전 자회사이죠. 법률적으로는 개개의 법인이지만 하나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한 주머니다 이거죠. 따라서 B쪽에서 승계사를 팔아서 현금을 했다면요, 이거는 마치 완전 모회사가 당초 앞장 추나로 송금사에 받을 금액에 법인세를 낼 만한 납세 자금을 확보했지 않냐 이거죠. 두 가지가 더블로 동시에 고려되어 서서히 환입되어 나온다 이거죠. 상당히 많은 어떤 멋있는 연구를 했다라고 조금 평가가 됩니다. 이 법조문을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528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요, 그림에서 분할법인이 분할 친사법인 주식 총수를 분할법인 자기장이 받기 때문에요, 분할법인 주주는 뭘 받지 않죠? 분할 대가를 전혀 받지 않죠.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대가를 받을 때 받은 분할 대가가 소멸한 주식의 취가를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 배당으로 계산되어 나오죠. 따라서 물적 분할일 때는요, 분할법인 주주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제 배당 과세 문제는요, 결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개요의 그 통과의 3번에 나오죠. 그리고 분할 신설법인은요, 분할 신설법인이 순자산을 취득하고 주식을 발행하죠. 이거는 마치 뭐가 같죠? 현물 출자 받는 거나 똑같죠. 합병시 합병법인은 순자산 승계한 합병시 비적격 합병일 때, 합병시 비적격 합병일 때, 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은요, 순자산 가액과 지급한 양도가액의 차익을 뭘로 인식하죠? 합병 매수 차익과 합병 매수 차손으로 인식하죠. 근데 물적 분할 시 분할 신설법인 쪽에서는요, 분할 매수 차익, 분할 매수 차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순자산 시가를 시가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현물 출자 받은 법인의 주식 발행 시 분기와 동일하다 이겁니다. 영업권 분할 매수 차손이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했으면 영업권이다 이런 문제. 그럼 분할 매수 차익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과세할 것 이런 문제는요, 물적 분할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그런 내용이 그 도표 바로 위에 통과 2번에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통과 1번은 방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530페이지 여기에서도 과세연이 중단이 되죠. 자, 도표를 한번 보시면 통과 1번은 괄호 안에서 사업의 계속성이 중단되는 경우이고 통과 2번은 지분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경우죠. 이때 사후관리기간은 2년입니다. 분할특기에 속하는 다음 사업도 계절 2년 내 통과 1번에 사업의 계속성 중단, 통과 2번에 지분의 연속성이 중단됐다면 앞장 충당금 잔액을요, 일시에 환입해야 됩니다. 남는 잔액은요, 일시에 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든 사례에서 그 밑에 예제 8-8번에서는요, 분할이 언제 일어났죠? 예제 8-8번 바로 밑에 X1년 7월 1일자 있었죠. 그러다가 오른쪽 도표 갑법인이 주식을 처분했는데 언제부터 주식을 처분하게 되죠? X4년부터 처분하게 되니까요, 분할 등기에 속하는 연도에 다음 사업도 계절부터 2년 내가 되는 시점은
X2년, X3년도죠. X3년도까지는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죠.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으니까요. 과세는 중단 사유 동그라미 2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한다면요. X4년도 그 전이라도 X2년도, X3년도라도 과세받는 금액의 잔액을 전액 입금 사유해야 되는데 이 사례에서는요. X3년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다가 X4년도에 600 중에 200을 처분하죠. 그러니까 일시에 환입하는 규정은요. 이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과세는 중단 사유 동그라미 3번에 이거는 고용의 연속성의 중단이죠. 사고관리기간은요. 분할 등기에 속하는 다음 선목일로부터 3년간이죠. 3년 동안에 고용의 연속성이 중단됐다면 성금 사입 받은 금액 중에 아직도 입금 사입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은요. 일시에 입금 사입해서 과세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자 533페이지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연인데 현물 출자에 대한 과세연은 물적 분할에 대한 과세연과 그 내용이 거의 80%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을 한번 앞에 물적 분할과 비슷한 어떤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할 텐데 자 이쪽 한번 왼쪽 칠판 한번 보시죠. A법인의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갑법인한테 현물 출자합니다. 출자는 금전 출자 원칙인데요. 때로는 보유하는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죠. 금전의 자산으로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자 받은 갑법인으로부터요. 출자법인 A법인은 갑법인 주식을 받아오죠. 이때 용어 정의하면요.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출자한 A법인을 출자법인이라고 부르고 A법인으로부터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출자받은 법인을요. P출자법인이라고 부릅니다. A법인은 출자법인, 갑법인은 P출자법인이 됩니다.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출자를 갑법이 받죠. 그리고 출자법인은요. P출자법인 갑으로부터 주식을 받아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출자법인의 B사업부에 있는 자산, B사업부에는 부채는 없고 자산만 있는데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은 시가 500이고 장부가액이 35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출자를 받는 갑법인이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출자 받아서 갑법인이 신설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B사업부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을 출자받아서 새롭게 갑이 신설될 수 있죠. 법인이 생겨나는 거죠. 설립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갑법 입장에서는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현물 출자를 한 주주한테는요. 분할 출자 받은 갑법인 쪽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이렇게 지급하죠. 출자를 받는 P출자법인이요. 출자 받고서 그 즉시 신설될 수도 있고 그리고 B법인이 기존 법인일 수도 있죠. 갑법인 기존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이번에 그래서 B사업부로부터 갑 A법인 쪽에서 B사업부를 출자 받았다 이거죠. 사이즈가 그럼 더 커지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갑법인이요. 출자법인 A법인으로부터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출자 받았다 이거죠. 갑법인은 그러면 이때는 기존 법인이죠. 설립 시 현물 출자가 될 수도 있고 설립 후 현물 출자가 될 수도 있고 신설되는 거군요. 설립 시 현물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고 기존 법인한테 출자했다는 것은 갑법인 설립 후에 현물 출자가 된 경우고 자 그러면 갑법인이 출자 받고 신설됐다면요.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 100%는 누가 갖는 거죠? 출자법인 A가 갖죠. A 혼자서 단독으로 현물 출자했다고 합시다. 그럼 갑법인 신설이 발행된 총수는요. 출자한 법인이 A 혼자뿐이었다면 A법인이
100% 주식을 받아온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현물 출자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같죠? 물적 분할과 사실상 그 흐름이 같다 이거죠.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분할 순서법인 주식 총수를 분할법인 자기자신 취득한 분할을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부르죠. 근데 현물 출자 시 출자 받은 법이 출자받아 신설되고서 출자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를 간다는 거는요. 사실상 물적 분할과 그 흐름 내용이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법인이 기존 법인이었다고 합시다. 한 10년 전에 이미 설립됐었고 A법인으로부터 B사업부에 있는 자산을 출자 바꿔서 친주를 발행해준다 이거죠. 갑법인이 이처럼 기존 법인일 때는요. A법인이 갑법인 파행총수에 100%를 다 갖나요? 100% 다 가질 수는 없죠. 왜? 갑법인 기존 주주들이 있으니까. 기존 주주들이 한 20% 지분을 갖고 있고요. 신주를 이렇게 출자 바꿔서 A한테 발행해준 주식총수는 전체 100% 가운데 80% 순위일 수도 있죠. 80%일 수도 있고 9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현물 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고 신설되는 거는요. 물적 분할과 그 흐름 내용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피출자법인 입장에서 분개를 해보죠. 피출자법인은 B사업부에 있었던 자산을 출자를 받죠. 문제는 현물 출자 받은 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거냐 문제입니다. 500, 350, 350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들 숫자 가운데 얼마를 할 거냐. 출자 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 자산의 시가 500을 현물 출자 받은 피출자 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500이라는 건 뭐가 같죠?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의 시가이죠.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의 시가이다 이거죠. 500이 먼저 결정되고요. 액면가액이 350이면 350은 자본금액에 액면가액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이죠? 150은 주발초로 맨 마지막으로 주발초에 세무치를 주발초에 이게 분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출자 법인이 현물 출자 받은 A법인 B사업부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나 했을 때는 현물 출자 받은 그 자산의 시가로 합니다. 현물 출자 받은 자산의 시가로 한다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어디에 있죠? 367페이지 보시죠. 367페이지 보시죠. 367페이지 양가로 몇 번이죠? 3번이죠. 합병 분할 제가 방금 설명할 거는 현물 출자.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B사업부의 자산은 첫 번째 점이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그 밖의 경우니까요. 적격 현물 출자가 됐던 비적격 현물 출자가 됐던 어쨌거나 그 밖의 경우에 속하니까 해당 자산의 뭐? 시가. 해당 자산의 시가. 갑법인이 A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자산의 시가. 시가를 취득가로 잡습니다. 여기서는 이 현물 출자가 비적격 현물 출자이든 적격 현물 출자이든 동일하다 이거죠. 피출자 법인 쪽에서는 이런 분기를 하고 세무처리가 끝나기 때문에요. 세무처리 내용이 간단하죠. 네, 문제는 출자한 법인인 A법인, 출자법인 A법인 쪽에서 이쪽을 제가 설명하죠. 출자 바꿔서 갑법이 신설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 주식의 총수는요. 출자법인 A가 받죠. 출자 바꿔서 갑법인이 신설되기 때문에요. 갑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는요.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가 없을까요? 출자 바꿔서 갑법인 이제서야 생겨나는데 생겨나기 전에 시장에서 주식이 유통되고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시가를 알 수는 없다 이거죠. A가 갑으로부터 받아오는 주식 시가는요. 갑법인이 신설되는 와 같은 상황일 때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때는 갑주식을 A가 100% 반총수의 100%를 가져오죠. 이게 살짝 물적 분할을 갖다 하겠죠. 이때 그러면 출자한 법인 A 법인 쪽에서 회계처리를 해보죠. A 법인 쪽에서는 B사업부의 자산이 아웃되죠. 자산의 장부가액이 350을 하겠죠. 제가 여기서 숫자가 두 개가 더블로 있으니까요. 헷갈리죠. 350이 장부가액이면 이쪽 액면가액이 350이면 혼동되기 때문에요. 액면가액을 얼마라고 할까요? 200이라고 합시다. 200이면 여기 자본 금액이 350이 아니라 200이고 주발초는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된다 이거죠. 순자산 넘어가는 자산의 장부가액은요 350이죠. A사 쪽에서 갑으로 넘어간 자산의 장부가 350이고 그러면 피출자법인 갑으로부터 받아오는 갑주식의 취득가액을 뭘로 할 거냐 이런 문제이죠. 갑주식의 시가 자체는 갑법이 신설됐을 때는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자산의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요. 넘어간 자산의 시가 현물출자되어 넘어간 자산의 시가 현물출자 넘어간 이 자산의 시가 이 자산의 시가를 갑주식의 취득가로 잡습니다. 갑주식의 취득가이거든요. 넘어간 자산의 시가가 500이죠. 500으로 기록하니까요. 양도차익이 150이 생깁니다. 150. 이 현물출자가 비적격입니다. 비적격 현물출자였다면요. 입금 사입되고 과세 이행이 없이 곧바로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만약 이 현물출자가 적격 현물출자였다고 합시다. 적격 현물출자였으면요. 왼쪽과 동일한 분기를 합니다. 왼쪽과 동일한 분기를 합니다. 현물출자를 통해서 취득했던 주식가액 중 양도차익이 150으로서 입금이 되는데 이게 적격 현물출자였다면 150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압축시장 충당금으로 송금사업에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받은 금액은요. 나중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갑주식의 처음 비율과 갑법인 쪽에 승계 받아간 자산의 양도차익 실현 비율을 동시에 고려해서요. 서서히 이 150을 환입해 간다 이거죠. 그 이야기는 아까 봤던 물적 분할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교재 일단 적격 현물주자 요건을 보기 전에 과세이연 받는 사항을 보죠. 교재 434페이지 보시죠. 434페이지 가기 전에요. 현물출자로 갑법이 신설했을 때 넘어간 자산의 시가를 받아오는 주식의 시가로 계산한다. 이야기가 우리 그 취득가액 편에 나오죠. 취득가액 편을 먼저 볼까요? 아까 봤던 교재 367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죠. 367페이지 제가 설명할 사항이 양가로 6번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양가로 6번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범위 취득한 주식 출자범위 A범위 취득한 주식은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인데 첫 번째 점 보시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일 때 이때는 현물출자 한 뭐에?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해온 주식의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점 내용을 보면 출자분 현물출자로 피출자분을 새롭게 설립하고 대가로 주식만을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출자받은 갑법인이 출자받고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죠.
신설될 때는요, 출자법인이 갑주식의 100% 이렇게 받아오죠. 이럴 때는 갑법인이 신설되기 전에 주식이 시장에 유통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이 주식의 시가 자체를 모른다 이거죠. 모르기 때문에 넘어간 자산의 시가, 갑법인 쪽으로 넘어간 이 자산의 장부가액은 350이고 시가가 500이니까 500으로 기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150이 나고, 비적격일 때는 양도차익을 얄짤없이 다 과세하는데, 적격일 때는 앞장 충당으로 송금사에서 과세해냈다가 주식 처분 비율과 승계 양도차익 실현 비율을 동시에 고려한 금액을요, 동시에 고려해서 계산한 금액을 화입 잡는다 이거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534페이지 아까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 파란 박스 바로 밑에 양가로 2번 현물 출자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 과세현, 출자법인 양도차익 송금사임, 출자법인 현물 출자, 출자법인 적격 현물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현이 되는 적격 현물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 압수형 충당으로 송금사입을 받을 수 있죠. 출자법인 적격 현물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 중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이죠? 500이죠. 500은 넘어간 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차익 150으로 구성되는데, 500 중 이 가운데 과세가 되는 금액은요, 150 부분이죠. 현물출자가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물출자에 속하는 연도에 소득분해서 할 때 송금사입은 적격 현물출자 시 압수형 충당으로 송금사입합니다. 그랬다가 언제 출자분 입금사입하느냐, 이거는 물적 분할 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통관 1번 비율과 2번 비율을 동시에 그 파란 박스에서 고려해서 계산하죠. 통관 1번 비율이 오른쪽 그 박스에 보면 출자법인 주식 처분 비율이고, 통관 2번이 피출자법인 승계한 자산 양도차익 실현 비율이죠. 이 비율을 동시에 고려해서요, 화입을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공부했으면요, 출자 발행법인이 신설되고 발행주식의 100%를요, 출자법인이 주식을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 사항을 받습니다. 내용이 현물출자이지 실질 내용은 아까 봤듯이 물적 분할과 같죠. 물적 분할과 같은 세부치를 하는 게 현물출자 발행법인이 신설됐을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법인이 기존 법인이었다고 합시다. 출자를 받는, 즉 피출자 법인이 기존 법인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A법인이 피출자법을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를 갈 수가 없죠. 그죠? 기존 주주. 갑법인의 기존 주주가 지분을 20% 갖고 있으면요, A법인은 발행 총수의 80%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출자 받은 피출자의 기존 법인일 때 80% 갑주식을 A가 받아오는데요, 80% 받아온 이 갑주식의 시가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갑법인 기존 법이다 보니까요, 출자 전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가액을 알 수가 있죠. 기존 갑주식의 거래가액이요, 시가로 따져보니까 510이었다 이거죠. 그럴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어떤 차이가 발생하죠? A가 갑한테 넘겨주는 B 자산의 시가는 500이고, A가 갑으로부터 받아오는 주식의 시가는요, 갑이 기존 법인했을 때 510이 된다 이거죠. 서로 숫자가 일치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서로 숫자가 일치되지 않고 다를 때 의미를 갖죠. 이때 출자 받은 갑법인 쪽에서 기존 법일 때 갑법인이 받아오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뭘로 할 거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에서 받은 자산의 시가와 준 자산의 시가 중 어느 쪽을 취득가로 선택하죠? 받은 자산의 시가를요, 취득가로 선택합니다. 받아온 자산 자체의 시가가 토지 건물 등으로 시가가 알려져 있으니까 이 가액을 갑법인이 받아오는 자산의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기존 법인이었을 때 이게 비적격 현물출자이든 적격 현물출자이든 갑법인 쪽에서는요, 받아온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합니다.
현물출자 받은 그 자산의 시가를 치가로 계상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액면가액은 자본금의 주발초는 나머지 개념으로 300이 계상이 되어진다 이거죠. 갑법인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신설이든 기존이든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시가는 결론이 시가를 취득가로 계상하죠.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갑법인 기존 범위일 때 받아오는 주식의 시가는 510이고 넘겨준 자산의 시가가 500일 때 이때 A법인 쪽에서요.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510으로 할 거냐 넘어간 자산의 시가 500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갑법인이 기존 범위였을 때 기존일 때는요. A가 아까 봤듯이 반경수에 100%를 이렇게 갖는 방식 100%가 아니라 100% 지금 80% 100% 미만 80%를 이렇게 갖는 방식이죠. 이때 A범위 쪽에서 넘어가는 자산의 장부가액은요 350이고 받아오는 이제 갑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나 할 거냐. 넘어가는 자산의 시가는 500이지만 받아오는 주식의 시가가 510으로 숫자가 들어있죠. 510으로 명확하죠. 세법에서는 원칙이요. 넘겨준 자산 시가와 받아온 자산의 시가가 있을 때 어느 쪽을 우선시하죠? 받아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받아온 자산의 시가를요. 취득가로 잡습니다. 넘어간 자산의 시가는 500이라도 500은 무시하고요. 받아오는 그 주식 자체의 시가 51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510에서 350을 뺀 얼마이죠? 160이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된다 이거죠. 이게 비적격이면 이 분계까지 하고 더 이상은 과세현이 없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적격 현물출자에 해당했다면 이 양도차익 상당액을요. 압축규정 충당으로 성금사회를 받습니다. 물론 이거는 적격일 때, 적격 현물출자일 때 그렇죠. 받아온 주식 자체의 취득가액을 받아오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자체의 시가로 한다는 그 규정이요. 시가를 취득가로 한다는 규정이 교재 몇 페이지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페이지 367페이지 나오죠. 367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도표에서 찾아보시죠. 양가로 몇 번일까요? 3번, 4번, 5번, 6번 가운데 몇 번일까요? 6번입니다. 6번 중에서도 첫 번째 점이 있고 두 번째 점이 있는데 몇 번일까요? 두 번째 점입니다. 그 밖의 현물출자. 첫 번째 점은 새로 설립하는 경우이고요. 그 밖의 현물출자 경우가 출자받은 피출자 부분이 기존 범위일 때 이야기죠. 기존 범위일 때는 시장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요. 받아오는 주식의 시가. 기존 범위일 때는 받아오는 주식의 시가 150을 시가로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367페이지 내용을 다 보면 이제 이 도표 내용이 다 완성이 됐죠. 양가로 3번, 5번, 6번 그리고 양가로 4번은 어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합병 인적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정전 주식의 장부가액에 어제 배당 금액 더하고 분여받은 이익 있으면 더하고 합병 분할 교부금은 받아온 주식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빼기 하죠. 빼기해서 나머지 금액이요. 합병 분할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이다 라고 했죠. 교재 367페이지 양가로 3번, 4번, 5번, 6번이 합병 분할 특례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공부가 되면요. 합병 분할 특례 모든 내용이 공부가 돼야지 양가로 3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이 도표를 보고 외운다는 거는요. 죽음이죠. 이 과정이 사연이 많은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이걸 암기하고 있어? 내용에 관한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암기하니까 세법이 암기 과목이네. 세법은
애우면 바로 날아가 버리니까 휘발성이 높다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3번, 4번, 5번, 6번에는요. 엄청난 분량의 사연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면 충분히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적격은 압장 충당하면 과세형이 안 되는데 적격일 때는 압장 충당으로 과세를 받을 수 있죠. 아까는 왼쪽은 150을 압장 충당으로 송금사연 받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500이 아니라 510이었으면 양도차익이 더 커지니까요. 160을 송금사입 받죠. 송금사입 받기 위해서는 이 현물출자가 적격 현물출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150, 160을 송금사입 받기 위해서는 적격 현물출자가 되는데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보시죠. 자, 교재 534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요건. 첫 번째, 사업목적 현물출자라 해야 되는데 출자한 법인을 출자법인이라고 부르고 출자받은 법인을 어떤 법인이라고 정했죠? 피출자법인 이렇게 불렀죠.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이라야 됩니다. 이거는 적격 분할 요건과 같죠. 적격 분할이면요. 분할법인 분할 등til 현재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던 법인이라야 되죠. 5년이라는 것은 적격 분할시 요건과 같습니다. 적격 합병시는 5년 대신에 몇 년이죠? 합병 등til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간 합병이니까 5년 대신 1년이죠. 그러니까 적격 합병은 1년이고 적격 분할과 적격 현물출자는요 5년이다 이거죠. 그리고 지번의 연속성 요건으로 동가 1번 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일의 다음날 현재 필출자법인 반총수에 몇 프로 이상을 보유하고 80% 이상을 보유하고 갑법이 신설됐으면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80% 요건을 갖추죠. 근데 갑법인이 기존 법일 때는요. 받아온 주식 비율이 8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데 이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야 한다? 80% 이상일 때 80% 이상일 때 적격 현물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0%는 80% 이상이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거고 출자받은 피출자법이 기존 법일 때는요. 100% 가운데 최소한 80% 이상을 같이 주식을 받아야지 지분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현물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관 2번은 일반적으로 합병 구단에서 받던 것과 동일하죠. 출자분 현물출자에 속하는 사람 종류까지 피출자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그리고 3번 요건도 합병 분할 시 받던 그 요건과 같죠. 피출자분이 출자일에 속한 사람 종류까지 출자법인이 출자한 자산으로 연결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적격물출자 시에는 요건이 네 번째 요건이 추가됩니다.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했을 때 이때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아닐 때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춥니다. 제가 든 사례에서는요. A만 갑한테 단독으로 현물출자했죠. 근데 A만 출자하지 않고 A만 현물출자하지 않고 C도 갑한테요. 현물출자할 수도 있죠. A씨가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같이 모아서 현물출자해서 갑이란 범위를 이렇게 신설한다 이거죠. 물론 갑이란 범위 기존 범위일 수도 있죠. A씨가 그러면 공동으로 현물출자했네요. 공동으로 현물출자한 상황일 때는 이게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갖추려면 공동으로 현물출자한 A와 C가 무슨 관계가 아니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서로 다른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이 출자해서 갑을 만들었어야지 네 번째 요건을 갖춘다 이거죠. 공동 출자한 A씨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재벌 그룹 간에서 A 쪽에서 현물출자 또 다른 재벌 그룹 C 쪽에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을 때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까지 여러분들이요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합병,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네 가지 요건은요 꼭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네 가지 그 사항은요 꼭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격현물출자에서는요 요건 가운데 어떤 건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죠? 고용의 연속성 요건은요 요건으로 삼지 않죠. 왜? A법인 쪽에서 B법인 쪽으로 가는 거는요 현물자 대상이 되는 자산만 이동이 되는 거죠. 자산만 이동이 되는 거니까요 고용이 승계되는 사항은 아니죠. 고용이 넘어갈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용의 연속성 요건은 적격 현물출자 요건으로요 삼지 않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격합병과 적격 인적 분할에서만 고용의 연속성 요건을요 문제 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공부할 부분이 538페이지 8.4 부분 8.4 합병 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느냐 성금사인 입금불사님 등을 했을 때 소득처분 가운데 유보 또는 마이너스 소득처분이 있죠. 이런 사항을 승계하느냐 했을 때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의 경우는요 세무조정사항은 모두란 말에 동그라미를 팍 치세요. 모두 승계합니다. 적격합병 적격분할 때는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쪽에 했던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그대로 승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정사항이라는 거는요 유보 또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말합니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소득처분이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을 말합니다. 모두를 다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승계에 갑니다. 합병 분할 시 적격 분할 적격 현물자는요 형식적 껍질의 변경하죠.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실체가 계속 유지되어 가기 때문에요 자산부채에 딸린 세무조정사항인 유보 또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를 합니다. 그러면 적격합병 적격분할이 아닐 때는 세무조정을 승계하는 일 했을 때 다른 것은 승계되지 않고요 대존 충당금 그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승계합니다. 매출 채권이 승계되면요 대존 충당금도 승계가 되죠. 대존 충당 한도 초과에 관련된 유보 세무조정사항도 합병법인 쪽으로 승계가 돼야 됩니다. 대존 충당금 승계되면요 이에 딸린 대존 충당 한도 초과액도 합병법인 쪽에서 송금사임 마이너스보 입금불사임 마이너스보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른바 송금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대존 충당 한도 초과액은 승계가 됩니다. 이걸 제한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요 모두 미승계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객관식 말문제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격합병 적격분할은 싹 다 승계되고 그 외의 경우는 대존 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하고 그 외의 것들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병 분할에 따른 양도 손익이 있으면요 그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 시에는 합병법인이 분할 시에는 분할신설법인이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합병법인은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물을 승계하죠. 그렇듯이 양도 손익에 대한 각사적인 법인세도요 납부물을 승계할 책임을 이렇게 집니다. 그리고 합병 분할로 인한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적격합병 적격분할의 경우에는요 감면세액이랄지 세액공제사항을 그대로 합병법인 쪽에서 분할신설법인 쪽에서 승계합니다. 그 내용이 이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적격 물적 분할의 경우도 세액감면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사항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 공제된다. 이런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략히 읽고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요 합병 분할에 관한 특례사항을 어제 오늘에 걸쳐서 모두 공부했죠. 어제 풀로 4시간 오늘 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3시간 총 7시간 강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합병 분할 특례가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고급회계 파트락에서요 세법 개론이나 세무회계 세법학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빨리 지금 당장 공부해서요
나중에 2차 시험 직전에 어려운 그 사항을 염두에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말 문제로도요. 시험 문제가 꼭 일마다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543페이지 연습 문제 같은 거 말 문제로 2017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세무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몇 해 걸쳐서 이게 출제가 계속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출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면서 빼버리면 나중에 이게 조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이 수험 시절에 정확하고 풍부한 공부가 이루어졌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무상 경험이 얹혀져 실력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세무사가 될 수 있죠. 물론 이걸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수험생의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고 대부분의 합격생들은요. 이런 내용까지도 공부해서 합격도 하고 실무도 나가니까 수험생활 시절에 이들 공부해야지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지금 공부해서 만반에 이렇게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합병 분할 특례를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내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어서 가겠습니다. 10분간 쉰 후에는요. 교재 몇 페이지부터 진행하는 거 하니 앞에서 건너뛴 송금 부분이 있었죠. 공부할 거는 별로 없는데 397페이지 이하부터 해서요. 세법학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제가 간략히 몇 가지를 이렇게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